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인생은 쓸쓸하다. 하지만 무언가를 이룬 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사람의 인생은 더 쓸쓸하다. 어느 책갈피에서 보았는지는 잊어버렸지만 빨리 가고 앞서가는 것에 익숙했던 저는 저 구절을 읽고 한겨울의 호수처럼 얼어버렸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 삽니다. 삶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택하면 빨리 성공할 수 있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을 택하면 만족스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결국 그 물음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묻고 또 물어서 답을 얻어내야 합니다. 물음을 그친 사람은 나침반을 버린 선장과 같습니다. 노를 젓고 돛을 세워도 목적지에 닿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 부딪혀야 합니다. 성공한 지인 한 명은 아르바이트와 인턴을 계속하면서 적성에 맞는 분야를 탐색했다고 했습니다. 법륜스님은 증문즉설에서 가고 싶은 길을 3번만 가보라고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길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항구를 찾아야 합니다. 찾으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365 공부 비타민 속도보다는 방향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오늘은 2016년의 1월 4일 드디어 첫 번째 월요일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됐는데 어떻게 각자 여러 가지 목표들 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공부에서의 목표, 일에서의 목표,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삶에서 이루고 싶은 그런 소원들. 저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그중 한 가지 아주 굳게 다짐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냐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며칠 전에,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날 즈음에 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성시경 콘서트였어요. 콘서트 제목이 마지막 하루. 2015년의 마지막 하루에 진행된 그런 콘서트였죠. 제가 성시경 콘서트를 간다고 하니까 주변의 지인들이 모두 걱정하는 표정으로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너는 오징어가 된다. 뭐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왜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영화관에서 원빈 주연의 영화를 열심히 보고 있다가 자기 옆자리를 돌아보면 남자친구 대신 오징어가 한 마리 앉아있더라. 성시경 콘서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다수의 인원이 저에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할 수 없죠. 성시경 콘서트 다 알고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막상 콘서트장에 가보니 실제로는 그보다 심했습니다. 여자 대 남자의 비율이 적게 잡아야 한 5대1? 그러니까 여성 관객 5명에 남자 1명 될까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하나같이 성시경 컨셉트를 흉내냈는지 안경을 쓰고 코트에 목도리를 두르고 하나하나가 어린 왕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한 오징어들이었습니다. 저기 잠실의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했었는데 들어가기 전에 제 여자친구도 저한테 그런 일종의 주의를 주었습니다. 콘서트 진행 중에 혹시 과도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옆자리를 전혀 돌아보지 않거나 성시경에 폭 빠져서 내가 화장실을 가는지 안 가는지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알고 있다. 저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내가 오징어가 될 거란 사실도 알고 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아니야, 자기는 오징어와는 달라. 차라리
오징어 순대? 속이 꽉 찬 오징어 순대. 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듣고 보니 그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체조 경기장 앞에 선 저는 역시 코트에 안경에 목도리를 어린 왕자처럼 두른 한 마리의 오징어 순대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콘서트는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성시경 씨가 무대에 서자마자 은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은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농구를요. 알고 보니 한 2주 전에 농구를 하다가 무릎에 측면인대가 파열됐답니다. 사람의 무릎에는 인대가 4개 있어요.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외측인대, 내측인대. 저도 검도를 하다가 측면인대를 다쳐봐서 하는데 성시경 씨도 농구 중에 측면인대를 크게 다쳤나 봅니다. 2주 동안 그거 회복하느라고 하루에 밥을 4끼 먹고 푹 자고 단백질을 꾸역꾸역 삼키고 운동은 1개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주를 지나니까 성시경 역시 오징어 순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큰 화면에 나온 성시경을 보고요. 김태우인가 왕비호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보니 관객들은 이미 실망한 표정이 역력하고 물론 말은 안 됐어요 어떡해 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아니었어요. 통통한 성시경에게는 여자 관객들도 몰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총 3시간 정도 되는 콘서트 시간 중에 한 1시간 반이 지나니까 성시경이 노래를 이제 매곡 부른 거잖아요. 1시간 반 동안 노래를 불렀더니 그러니까 조금씩 얼굴에 붓기가 빠지는 겁니다. 저도 강의를 해봐서 알지만 사실 1시간 정도만 남들 앞에서 말을 해도 온몸이 흠뻑 다 젖거든요. 겉에 수트를 입고 있어도 속에 있는 셔츠는 이미 걸레처럼 짜면은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땀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 노래를 부르는 성시경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노래를 불렀더니 그가 얼굴에 붓기가 빠지고 턱선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법처럼 수트발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하나 둘씩 성시경의 살아난 턱선을 눈치채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저만 착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앞사람, 뒷사람 다들 턱선 살아난다, 얼굴 붓기 빠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망의 눈빛으로 가득하던 제 여자친구도 조금씩 성시경의 노래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마지막 끝나기 한 10분, 20분 마지막 앵콜 때는요. 정말 우리가 아는 TV에 나오는 바로 그 성시경의 모습으로 완벽히 돌아왔습니다. 3시간 만에 살찐 왕비호에서 넌 감동이었어의 성시경으로 컴백한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굳게 결심했습니다. 올해는 오징어 순대에서 벗어나리라. 한 번 오징어가 성시경이 될 순 없지만 적어도 오징어 순대와 생물 오징어와 마른 오징어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2016년 원숭이에 저는 오징어 순대를 벗어나서 건강한 생물 오징어가 되기로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오징어 순대의 껍질을 벗어버리고자 한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절제죠. 다름 아닌 음식 절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이 다짐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역시 올해 오징어 순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절제 성공학 미즈노 남보쿠 특집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전에 한번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미즈노 남보쿠, 일본의 유명한 관상가입니다. 그때 한 챕터 정도만 맛배기로 보여드려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오늘 그의 책 절제 성공학 중에 주요 부분을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즈노 남보쿠의 생애부터 시작할게요. 그는 1757년에 일본에서 태어난 관상가입니다. 얼굴 관상 봐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라
일본 조정으로부터 대일본이라는 파격적인 칭호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1등급 훈장을 받은 국가대표 관상가 정도 되겠습니다. 그는 재산도 많이 모아서 거대한 저택의 창고만 7동이 되었다는데, 요즘으로 생각하면은 강남에 빌딩만 7채 있는 그런 아주 성공한 관상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남보쿠는 원래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작은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제대로 교육을 받지도 못했죠. 그리고 항상 술 마시고 싸움하는 아주 심각한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8살이 되는 해에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감옥에 가서 미즈노 남부코가 주변의 사람들을 쭉 보니까 감옥에 잡혀온 사람들은 밖에 있는 보통 사람들과 인상이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뭔가 범죄자의 상이 있었던 거죠. 그 죄인들에 대한 관찰에 흥미를 느낀 남부코는 형기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관상가를 찾아갑니다. 저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라고 자기 얼굴을 봐달라고 하니까 이 관상가가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관상이니 속세에 있지 말고 당장 절로 출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즈노 남부코는 화들짝 놀라서요, 인근의 절을 찾아가는데 그렇게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을 절이라고 호락호락 받아주겠습니까? 절에서 주지스님은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중이 되는 것도 아주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1년 동안 보리와 흰 콩으로만 식사를 하고 돌아오면 그때 받아주겠다. 이건 마치 곰과 호랑이가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만 먹고 100일을 견디라, 그런 격이죠. 보리와 콩만 먹고 1년을 견디라. 그게 18살의 나이에 어디 쉽겠습니까? 그런데 미즈노 남보쿠는 해냅니다. 자기가 칼에 맞아 죽을 관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1년 동안 바닷가에서 짐꾼으로 고되게 일하면서도 술 한 방울 마시지 않고 싸움도 하지 않고 오로지 보리와 콩만 먹으면서 버팁니다. 그리고 1년을 무사히 넘긴 뒤에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던 관상가에게 찾아가죠. 그러자 관상가는 남보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이렇게 묻습니다. 완전히 관상이 바뀌었는데 어디서 큰 덕을 쌓았느냐,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구했느냐. 그래서 남보쿠는 답하기를 생명을 구한 일은 없지만 주지스님의 말씀을 따라 보리와 흰 콩만 먹고 1년을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관상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식사를 절제한 것이 커다란 덕을 쌓은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생명을 구했다. 관상가에게 요절할 운명이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남보쿠는 출가를 하는 것보다는 관상가로 직접 뛰어들겠다는 생각에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스스로 9년간 트레이닝을 쌓아요. 맨 처음 3년은 이발소에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의 머리를 잘라주면서 거울을 통해서 사람 얼굴의 생김을 관찰하는 거죠. 그 다음 3년은 목욕탕에서 일을 합니다. 때밀이를 하고 목욕탕 청소를 하면서 사람의 벗은 모습을 보고 체형을 연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은 화장터에 가서 일을 합니다. 시신을 불에 태우고 나면은 뼈가 남잖아요. 그 뼈의 골격을 보면서 스스로 트레이닝을 합니다. 얼굴을 보고 몸을 보고 뼈를 보면서 관상에 대한 공부를 마친 남보쿠는 세상에 나와 유명한 관상가가 됩니다. 그렇게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보는 위대한 관상가가 된 미즈노 남보쿠가 말년에 지은 책이 이 절제의 운명학이라는 책입니다. 별로 두껍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듣더라도 이 책의 요지는 대략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책을 시작하는 글에서 남보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성공은 스스로 인생을 절제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작은 성취에 들떠 한눈을 파는 사람에게 성공은 달콤한 맛만 보여준 채 떠나갑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절제한 사람에게 성공은 뜬 구름일 뿐입니다. 나는 원래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못한 삶이었고 20살을 못 넘기고 죽을 운명까지 타고났습니다. 절제로서 간신히 운명을 가르치게 되었고 부끄럽게도 많은 제자까지 거느렸습니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비웃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 뜻을 소홀히 여기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 책을 소홀히 여기면
삶이라는 큰 길에 궁극적인 성공은 절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 미즈노 남부쿠가 이야기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음식을 절제하라는 겁니다. 음식을 절제하면 모든 성공이 거기에 따라온다. 라는 단 한마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신림동은 고시촌이 가까워서 밤에도 불야성입니다. 새벽 2시까지 배달하는 치킨, 피자, 족발집들이 널리고 널렸어요.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저도 야식을 많이 시켜 먹었는데 우리가 먹는 치킨이 단지 그냥 치킨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치킨을 한번 시켜 먹으면은 그날 저녁에 닭을 주문하고 설레느라 시간 보내고 닭 먹느라 1시간 보내고 먹고 치운 다음에는 배불러서 공부 못하고 잔뜩 먹고 났으니 바로 잘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공부는 안 되니 컴퓨터 좀 끄적끄적거리다가 늦게 자고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오전 공부 망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야식으로 먹는 치킨 한 마리가 우리의 성공과 합격을 방해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옛날에 성균관에서도 그랬다고 그래요. 조선시대의 그 최고의 학교였던 곳이 성균관이잖아요. 학생들 성적을 매길 때 하루 3끼 식사 시간에 제대로 출석을 하였느냐의 여부로 성적을 매겼다고 합니다. 예전에 도울김용 선생님이 강의에서 한번 하신 말씀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꼬박꼬박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는 학생은 곧 최고의 우등생이 되는 겁니다. 출석 점수로만 100% 학점을 인정받는 격이죠. 무슨 그런 식으로 학점을 주느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밥 3끼를 꼬박꼬박 먹는 것과 실력 향상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고시촌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고시 식당에 식권을 끊어놓고 하루 3끼 빠짐없이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 학생은 반드시 합격한다라고 말이죠. 같은 식당에서 하루 3끼 밥을 먹는다는 거는 그만큼 생활이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나머지 시간에 규칙적으로 공부 시간을 채울 수 있죠. 그런 학생이 합격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속설인데 조선시대 성균관이나 지금 신림동 고시촌이나 하루 3끼 밥을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이 똑같이 공부를 잘할 거다라고 판단했다는 점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럼 미즈노 남부쿠 절제의 성공학 중 몇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남부쿠가 운명에 대해서 했던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질의응답집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먹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먹고 싶은 것을 안 먹고 세상을 살아가면 무슨 낙이 있습니까? 그러자 남부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벼슬아치는 높은 벼슬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농부는 풍작이 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기술자는 자신의 기술이 세상 누구보다 뛰어난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고 상인은 장사가 번창하여 큰 가업을 이루는 것이 기쁨입니다. 어찌 먹는 것 같이 하찮은 것을 이런 기쁨에 비할 수 있습니까? 음식을 즐기기 전에 먼저 성공을 즐기세요. 성공한 다음에 음식을 즐겨도 늦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전부터 음식의 즐거움을 다 즐기면 늘 하늘로부터 빈천이라는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과식하는 것은 밥을 그대로 변소에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먹고 싶을 때 밥을 변소에 버리는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그런 상상을 해도 진짜 음식을 참기가 힘들면 정말로 변소의 똥 위에 밥을 한번 버려보세요. 음식 절제를 못하는 것은 매일 밥을 똥 위에 던지는 것과 같으니 그 죄를 어떻게 씻으려 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공합니까?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에다가 형광펜으로 막 별표를 그려놨어요. 무척 궁금한 부분입니다. 일본 최고의 대관상가에게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냐고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묻는 거죠. 남부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이 성공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식사를 절제하고 이를 매일 엄격히 실행해 보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쉽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평생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식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절제하는 것은 마음에 안정을 주고 몸을 보살피는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출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식사를 절제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이 세상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요, 미즈노 남부쿠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먼저 성실하게 3년 동안 식사를 절제해 보세요.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성공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면 나 미즈노 남부쿠를 천하의 사기꾼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이런 미즈노 남부쿠라면요, 여기 신림동 고시촌에서 하루 세끼 고시식당의 밥을 꼬박꼬박 먹는 사람이 합격한다는 말에 100% 동의할 것이 틀림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음식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어떤 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신의 운이 나빠 크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원을 빌어야 제가 여기서 헤어날 수 있습니까? 남부쿠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여 그것이 천지에 차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천일 밤낮을 기도해도 진실이 없으면 신의 가호는 없습니다. 진실로 신에게 빈다는 생각이 있다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음식은 나의 목숨을 기르는 근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목숨을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한 공기의 밥을 먹었다면 반 공기로 줄여서 신에게 바치세요. 실제로 식사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밥상을 대할 때마다 신에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반 공기를 드립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반 공기의 밥을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충분히 먹으면서 신에게 매일 맛있는 음식을 따로 해서 바쳐도 신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을 아껴서 올리는 뜻만을 받는 것입니다. 셋을 먹었다면 둘을 먹고, 둘을 먹었다면 하나만 먹고, 하나만 먹는다면 그 반을 먹어서 덕을 키우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을 소원은 없습니다. 이렇게 기원하면 작은 소망은 1년이나 3년이면 이루어지고 큰 소망은 10년이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무척 좋네요. 식사를 절제하면 성공도 할 수 있고 좋은 운도 불러들일 수 있고 작은 소망, 큰 소망을 1년과 10년 이내에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징어 순대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미즈노 남부쿠가 최고의 관상가인데 관상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계속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당시에도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많은 관상가들이 저를 보고 복이 많은 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남부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명의 길흉은 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이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궁핍한 생활을 계속하는 겁니다. 좋은 운명을 타고났더라도 마음이 성실하지 못하면 운명은 나쁘게 바뀝니다. 운명은 살아있습니다. 만약 좋은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무조건 행복하게 산다면 관상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설사 부자의 관상을 했더라도 성실하지 못하면 가난한 관상과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관상으로 태어났더라도 성실함에 따라 복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먹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관상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길흉을 말하기보다 심신을 다스리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기륭을 중요하게 말하는 운명학자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면 그 말만 믿고 노력하지 않아 좋은 운명을 나쁘게 바꾸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관상을 물어볼 때도 길흉을 묻지 말고 어떻게 살까를 묻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자기가 가난할 운명을 타고났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라도 만물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이렇게 덕을 쌓고 노력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병에 걸릴 운명이라도 부귀하고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고 알고 있는 바는 이렇습니다. 사실 이 천지에는 여러 가지 기운들이 있죠.
그 기운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데 그것을 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운명이라고 할 때 운은요, 움직일 운자입니다. 운동할 때 그 운자예요. 그래서 운이라는 것은 고정된 무언가가 아닙니다.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운입니다. 그런데 이 운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깃들면은 명이 됩니다. 운명할 때 명자가 목숨 명자거든요. 그 세상을 돌아다니는 운이 어떤 사람에게 깃들면은 그것이 명이 됩니다. 명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길흉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에게 깃든 운이 길한 것인지 흉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상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길흉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습니다. 내 운이 길한지 흉한지 묻기를 좋아하는데 길한 운을 틔우고 흉한 운을 막는 방법을 묻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요, 스스로 무언가를 노력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길한 것도 있고 흉한 것도 있는데 그 길함과 흉함은 나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불러들이거나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진짜 본인의 수고로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운이 움직이다가 바람직한 명으로 깃드는 방법을 공부해서 스스로를 닦아나가는데 그 방법을 도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를 알고 그것을 따르면은 운은 컨트롤할 수 있으니 현명한 사람들은 그 지연말단인 길흉은 묻지 않고 어떤 것이 도냐, 어떻게 노력해야 하느냐 그런 질문만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복후에게도 누군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천하제일의 관상가라고 소문이 대단하신데 왜 음식 절제만 강조하시고 인생의 기륭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이 없습니까? 남복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를 행하면은 길흉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도의 근본은 음식입니다. 음식을 근본으로 하여 도가 시작되니 음식에 관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기륭이란 처음부터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절제하면은 당연히 몸과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근본이 섭니다. 이치를 모르는 보통 사람들도 음식을 절제함에 따라 그 법칙을 하나 둘 깨닫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치가 마음속에 싹 트면 마음이 바르게 되어 몸이 자연스럽게 다스려집니다. 귀천을 떠나서 식사를 절제하지 않고는 운명이 제대로 자리 잡기 힘들어집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만물의 법칙을 아는 것이 삶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알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동에 옮겨야만 합니다. 관상법의 근본도 식사 절제입니다. 식사를 절제하면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면 그 법칙을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일본 최고의 관상가 미즈노 남보쿠는 성공하기 위해서 도를 따라야 된다고 했고 그 도가 음식 절제로부터 시작한다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도가 하나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은 그 여러 가지 도들 중에서 특별히 미즈노 남보쿠가 이야기한 음식 절제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우리들은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도가 더 있습니다. 양이 질을 만든다. 진정한 노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네, 2016년 첫 번째 월요일 첫 방송을 미즈노 남보쿠의 절제 성공학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2016년 올해도 열심히 읽고 꾸준히 방송하는 그런 팟캐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도 오징어 순대를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